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전 우크라이나 대사 권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다 같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나라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래전에 옛날에 제가 80년대에 예비역 사관이라고, 저는 그 당시 6개월로 잠교로 소위로 임관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4개월 훈련 그리고 2개월 전방 소대장에서 실습해서 소위로 임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군 공보 정훈 장교님들이니까 사실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된 걸 아주 기쁘고 감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장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겪고 있고, 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향후 2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2% 이하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이 지금 빨리 끝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제가 오늘 강연 시간은 총 1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기저기 언론사 초청이라든가 해서 강연을 좀 하다 보면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 혼자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0분을 제 생각에는 제가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를 제가 준비한 강연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측면, 어떤 측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각국 정부들과 국방부, 군 당국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이 아주 현대전의 아주 독특한, 지금까지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론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는 탱크 같은 것의 중요성, 탱크 전차, 장갑차 중요성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든가, 방공 시스템 문제, 통신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각국이 계속 하나의 교본 같은 걸로 분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기원은 중세 키예프 루스 공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인 셈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는 민족적으로 볼 때 동슬라브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슬라브 쪽이라면 그러면 이 세 나라를 언급하는 거고요. 사실상 한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이 한민족이듯이 이 세 나라의 민족적 기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고요. 지금 키예프 루스 공국이라는 표현은 후세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 키예프 루스의 지배층을 형성한 사람들은 이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스웨덴인 바이킹들입니다. 그 지배층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루스라 불렀어요.
RUS, 루스. 그러다 보니까 당시는 다 이제 서로 루스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 사람도 이 사람들 루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루스라는 명칭에서 나중에 러시아라는 국명이 나옵니다. 그 루스를 러시아 사람들은 루시아라고 읽고 그걸 갖다가 영어시로 이제 읽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됩니다. 벨라루스도 벨라루스의 그 루스도 여기 루스 키예프 루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말로는 말로루시아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Little Russia, 말하자면 작은 러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모두 이 루스라는 그 단어가 이 국명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스칸디네비아에 살던 그 류리크라는 아주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력자와 그 일족이 이 발트의 연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북서러시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발트의 연안 국가들 지역으로 이제 거기에 노보고로드 공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류리크는 노보고로드 공이 됩니다. 그 공국에. 그러다가 한 20년쯤 있다가 이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류리크의 일족이었던 올레그라는 사람이 이 권력 투쟁에서 이겨서 키예프 루스 공국을 키예프, 요즘은 키우라고 하죠. 키우의 그 키예프 루스 공국을 이제 건설합니다. 그게 AD 882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키예프 루스의 가장 위대했던 대공들을 두 사람을 들었는데 그 블라디미르 대공과 그 다음에 야로슬라프 대공을 듭니다. 블라디미르 대공은 그 당시에 다신교를 믿고 있던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을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하는 공국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게 당시 서유럽 그 국가들은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을 좀 야만인처럼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다신교를 믿으니까. 그러다가 이 공국이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유럽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미르 대공은 이제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저 맨쪽 위에 그림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벨라루스 지역, 북서러시아 지역을 모두 통괄하는 대제국을 사실은 건설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야로슬라프 대공은 여러분들이 수도 키우에 가보면 가장 유명한 관광 자원이랄까요? 건물이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소피아 성당을 건립한 사람이 야로슬라프 대공이고 저분은 그 수도원을 확대했고 내치에 힘쓴 분이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유럽의 장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유럽의 장인이냐면 저 야로슬라프 대공의 딸들이 프랑스 왕의 왕비, 헝가리 왕의 왕비, 노르웨이 왕의 왕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장인이라는데 저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혼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유럽의 장인이라 부를 정도로 딸들을 유럽의 여러 왕가의 왕비로 이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키예프 루스의 힘이 얼마나 당시에 강력했는지를 보내주는 좀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예프 루스가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AD 1240년에 바투는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저 바투 장군이 12만 명의 몽골군을 데리고 와서 키예프 루스를 침공했고 키예프 루스는 몇 달 동안 용감하게 아주 영웅적으로 이 항전했으나 결국 그 몽골군에 못 이겨서 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몽골군은 키예프를 아주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키예프의 명목은 살아 있었지만 사실상 다시 제대로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변방에 있던 모스크바 공국이 점점 커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되고 짜르 루스 국국이 되고 러시아 제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우크라이나와 역사적 관계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예프 루스가 몽골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다음에 이제 한 수백 년 동안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외세의 지배는
첫 번째는 리투아니아, 그다음 폴란드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리투아니아 생각하면 저 발트의 연안 국가, 아주 작은 나라죠. 아주 관광 자원이 많아서 아주 가본 분들은 아주 이쁘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때 중세 시대에는 리투아니아가 통일한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거의 전역을 지배했었고요. 그러다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연합 국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의 지배로 이제 넘어갔죠. 그게 키예브로서 멸망후 한 300년 동안 진행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에 코자크라는 군사 조직이 우크라이나 땅에 나타납니다. 코자크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가라는 조직은 없었지만 코자크 전사들이 사실상 국가를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때는 폴란드하고 협력해서 폴란드에 말하자면 돈을 받고 싸우고, 어떤 때는 폴란드하고 직접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코자크 영웅 보단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이 본인이 좀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는데, 본인이 폴란드의 어떤 그 영주가 자기의 땅에 침입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미망인을 납치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인 원한을 갖게 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자크의 대표, 코자크의 수장인 헤트만이라고 불렀는데, 코자크의 수장에 올라서 이제 코자크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분 이제 군사 영웅이라고 좀 불립니다. 그러다가 흐멜리츠가 어느 순간 보는데 우크라이나가 코자크 조직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침략 가능성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코자크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쓰고, 그래서 이제 당시 루스 자르국이었던, 지금 러시아 전신이었던 루스 자르국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맺은 조약이 페레야슬라브 조약이라는 건데요, 1654년에 맺은 조약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 페레야슬라브 조약이라는 것은 러시아 짜르와 그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후부터, 이 조약 이후부터 또 한 300년간은 러시아의 땅으로 사실상 병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흐멜니츠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프라이슬랍 조약이라는 것은 러시아에 병합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동맹 조약이었다. 마치 오스만 투르크와도 동맹을 맺었고 어떤 때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는데, 그런 동맹 조약의 일부분이었지 결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가 사이에서는 이 페레야슬라브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약의 역사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조약 체결 300주년 기념해서, 그러니까 300주년이니까 1954년입니다.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의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이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크림반도를 그냥 선의의 제스처로 이 관할을 갖다가 이쪽 우크라이나에서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비유하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붙어 있던 한 지역을 경기도 관할로 바꾼 것이었죠. 근데 만약에 서울과 경기도가 쪼개져서 각각 독립국가가 되어버린다면, 말하자면 그 땅은 경기도의 땅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실제로 러시아와 소련 제국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라지면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나중에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고, 푸틴 대통령이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내서 크림반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푸틴 대통령 역사관은 이 작년 7월에 크렘린궁 내부 통신망에 올린 푸틴 대통령의 에세이가 있어요. 그게 한 5,000자 좀 되는 긴 에세이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이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정체성은 부정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것은 러시아의 권리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미국 정부 고위 결정자들이나 뭐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자들 아주 많은 사람들 인터뷰에서 이제 그 비사를 밝혔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의 이제 그 정책 결정자들이 푸틴 대통령의 저 에세이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다고 해요. 저 에세이를 읽어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뭔가 우크라이나를 되찾으려고 뭔가 어떤 뭐 전쟁이든 어떤 식으로 꾸미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신호를 읽었다고 해요. 저 에세이를 보고. 하여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저런 푸틴 대통령의 저런 역사관이 깔려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전쟁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은 아직도 서방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시각은 이건 좀 소수설인데 존 미어 샤이머 교수, 시카고대 교수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 존 미어 샤이머 교수의 논지는 뭐냐면 나토의 동진, 나토가 이제 1949년 설립된 후에 계속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을 받아서 러시아의 국경에 점점 더 접근해 왔습니다. 그걸 나토의 동진이라고 그러는데 나토의 동진, 그럼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도 포함합니다.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실존적인 위협을 느꼈고 그 러시아가 느낀 그 실존적 위협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지만 이 러시아를 그렇게 만든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서방, 특히 서방 중에서도 미국이 책임이 있다. 그게 이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은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자위 전쟁이다. Self Defense War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나토의 동진이 전쟁의 원인이라든가 지금 러시아가 말하는 건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 진보 언론에서도 보면 대체로 이 논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겨레, 프레시안, 노컷뉴스 이런 데 쓴 이제 기고문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나토의 동진이 이게 전쟁의 원인이고 거기서 미국은 책임이 있고 좀 그런 논지를 가고 있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진보 언론에서는 좀 친러시아적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교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나토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전쟁을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논지로 가느냐면 원래 진보 언론인, 진보라는 가치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라든가 약자, 노약자, 어린이, 말하자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진보의 가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꾸로 된 거죠. 우리나라 진보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반미주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언론에서는, 진보 언론 방송은 기본적인 그 기제에 깔고 있는 게 반미주의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는 러시아 편을 들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러시아 편을 들니까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게 되는, 오히려 진보라는 가치를 볼 때는, 이데올로기로 볼 때는 약자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러시아 외교부 트위터에서 금년 3월 1일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미어 샤이메 교수의 우크라이나 위기는 왜 서구의 책임인가? 저게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논문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직후에 쓴 논문인데 그 논지는 사실 지금 봐도 여전히 선명하고 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은 거기다 러시아가 느낀 실존적 위협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그런 논지를 깔고 있는데
러시아 외교 업데이트는 저 논문을 업로드하면서 봐라, 미국 교수인 미어 샤이머 교수가 이번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서 저 논문을 업로드한 겁니다. 그래서 저 미어 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교수고, 저분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에서 현실주의 학파의 대두가 거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학자고요. 그래서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서방 주류의 시각입니다. 서방 주류에서는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동진하게 된 것은 사실은 러시아의 주장과는 반대로 동유럽 각각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토는 문호 개방 정책에 의해서 가입하려고 한 나라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다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나토가 동진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나토의 동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푸틴 대통령의 패권주의, 세력권 확대, 그리고 실지 회복주의, 그걸 영어로는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이리덴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실지 회복주의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류의 시각을 갖고 있는 러시아, 미국,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 동유럽 전문가 중에서도 저렇게 미어 샤이머 교수의 나토의 동진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그런 이름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아요. 그래서 이쪽 시각이 서방 주류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서 볼 때는 이런 전쟁을 또 촉발시킨 좀 적극적인 원인은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성향을 표출한 겁니다. 저로 유로마이단 혁명은 당초에는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제휴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한 전단계 그런 협정입니다. 근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 친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 협정 서명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저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 서명하지 않고 IMF로부터 차관을 받지도 않고 러시아로부터 한 150억 불의 경제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학생들이 2013년 11월 20일 날 마이단 광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시위를 시작한 게, 그때부터 93일 동안에 그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학생들이 93일 동안 이제 투쟁한 기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유로마이단 혁명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크라이나 상황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넷플릭스에 보면 이제 영어로 Winter on Fire, 번역하면 불타는 겨울입니다. 그 Winter on Fire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을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그 93일 동안의 기록을 생생히 담은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얼마나 서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러시아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걸 아마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러시아에 끝까지 항전하는지,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전쟁의 현황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이제 러시아군이 사실 우세한 전투력과 병력도 더 많았고, 그다음에 전투기, 그다음에 탱크, 장갑차, 모든 장비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땅의 한 2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대부분 한 80%,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마리우폴 쭉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남부 헤르손 지역까지
쭉 하면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 20% 정도인데 그 20%는 우크라이나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남한의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7월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부 헤르손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펴겠다고 발표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기만 전술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당시에 한 곳을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미국과 영국의 군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두 곳을 동시에 공격하는 걸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게 한쪽은 남부 헤르손 맞는데 다른 한쪽은 그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산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남부 헤르손만 공격한다고 이제 나오니까 러시아에서는 하르키우주 동부에 있던 정예군 한 2만 명을 빼가지고 이 헤르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그 하르키우주의 수비가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허술하게 돼버렸던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은 전략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헤르손과 8월 말부터 헤르손과 이제 그 북동부 하르키우 방향으로 동시에 공세를 진행했고 하르키우에서는 전체 하르키우를 다시 복구했고요. 지금 루안스크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인 루안스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르손 지역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을 맞은 방어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뭐 무기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기도 떨어져 있고 해서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해서 드니프로강 이제 오른쪽 동안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투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서방이 제공한 고성능 무기입니다. 그 고성능 무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하이마스라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사진에 나온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그 장갑화된 이 트럭 같은 바퀴 달린 이제 장갑 트럭 위에 6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로켓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70 다연장 로켓. 저것은 이제 하이마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체가 저런 바퀴 달린 트럭 같은 게 아니고 이제 탱크의 차량 같은 그런 자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77 곡사포, 함, 대공 미사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이마스가 가장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이마스가 미사일을 쏠 때 거기에서 GPS를 달아서 미사일을 쏘면 사정거리가 80km에 달합니다. 근데 러시아산 대포는 사정거리가 보통 20km에서 25km 정도이기 때문에 하이마스가 어떤 그 러시아 탄약고, 지휘소, 병창 기지를 이제 폭격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러시아 대포가 이제 그 미사일의 어떤 오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궤적을 추적해서 하이마스를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카운터 배틀이라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대포로는 사정거리가 짧아서 하이마스 부근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하이마스는 한번 저렇게 해서 로켓을 쏜 다음에 미사일 쏜 다음에 저 굉장히 신속하게 최대 한 70km 정도로 시속 70km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하이마스를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지금 하이마스가 지금 한 34대 정도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에서 하이마스를 파괴한 것은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무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런 무기들이 정확하게 러시아의 탄약고라든가 병참 기지를 때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수시로 제공하는 군사 정보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위성 사진, 정찰기, 통신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그 타격할 지점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줘서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했고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정밀한 하이마스 같은 정밀 무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 타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의 과 러시아군의 강점과 약점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 상태가 러시아 군의 훈련 상태보다 훨씬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그때 이게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 군사 고문단인 한 수백 명이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 상주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켜 왔어요. 그래서 나토식으로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다른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전술 같은 것도 훨씬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선 부대의 저량군인데 이건 서방에서 자주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전장에서는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기도 하지만 이 통신 장비가 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그 통신의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전장에서 유연하게 현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나토식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선 부대에서는 말하자면 하급 장교라든가 하사관 수준에서도 필요시에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들은 모스크바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실패가 이어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이제 그 사령관들이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일선 부대는 그보다 좀 더 상급 부대장의 그 지휘관 부대에 또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싸우질 못한다고 해요. 이건 서방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사기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조국 수호라는 이 사명이랄까요? 이거 아주 철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던 그 팝스 오케스트라 거기에 우크라이나 단원들이 있었는데 그 40대, 50대 단원들 3사람이 악기를 두고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전쟁 벌어지자마자.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뛰던 축구 선수들, 그 다음에 뭐 테니스 선수들, 우크라이나에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 다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기가 이 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들은 처음에는 이제 벨라루스에 가서 벨라루스하고 합동 훈련한다고 이제 글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특별 군사 작전을 한다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나치 정권을 타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특별 군사 작전입니다.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치라 그러면 최고의 적을 나치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러시아가 참전한 2차 대전을 러시아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대조국 전쟁이라는 것은 나치에 대항해서 말하자면 조국을 수호한 전쟁,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툭하면 뭔가 나쁜 적을 얘기할 때는 나치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런 나치 정권을 타도한다는 것인데, 근데 그게 사실 러시아 군인들한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러시아 군인들 마음속에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워낙 뭐 결혼 관계, 인척 이런 거 해서 사실 한 나라나 다름없는 동족이라는 관념이 있는데, 그걸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군인들을 죽이고 또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군인들한테 와닿지 않는 이제 목표가 되다 보니까 사기는 낮고 그냥 이 전쟁에서 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걸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 다음에 군인들의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의독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더 나은데, 그건 서방에서 많은 장비와 이 의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 나이트 비전 같은 것은 저게 결국 밤에 이제 그 위에 그 헬멧 위에 달아가지고 밤에도 이제 이 물체를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대부분 나이트 비전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 야간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입니다.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관심사지만 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파급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방의 관심이 이쪽에 가 있고요. 푸틴 대통령은 9월 21일 이제 그 러시아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한 3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서는 모든 가용 수단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용 수단에는 당연히 핵무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 독트린을 보면은 2010년에 개정됐었는데, 거기 보면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오는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핵을 쓰지 않아도 러시아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벌써 법적으로도 핵독턴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렇게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해둔 것이죠. 자, 저런 부분이 다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핵무기 사용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전술 핵무기는 통상적으로 한 2킬로톤의 파괴력에서 한 수십 킬로톤의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제 핵무기를 말합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미군이 떨어뜨렸던 그 핵무기의 그 폭발력은 참고로 그게 한 16킬로톤 정도였고요.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핵무기 파괴력은 약 한 23킬로톤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두 도시 합해서 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지금 요즘의 분류는 그것은 이제 전술 핵무기에 불과한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략 핵무기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는 못 쓴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예를 들어 수도 키이우에 떨어뜨리면 아마 수십만 명이 당장 하루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파괴를 지닌 것이고, 그건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를 쓸 수 없다는 데서는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지금 주로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은 전술 핵무기의 사용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 사용도 그 리스크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핵무기 위험성을 할 때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있었던 원전 사고가 자주 거론됩니다. 저때 이제 참고로 체르노빌 원전은 벨라루스 국경에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1시간 이내에 있는 좀 그 정도 거리에 있고요. 우크라이나 위에 지리적으로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전에 그 원자로가 4개 있었는데 1개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어디로 불었냐? 바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방향 불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식 통계는 원전 사고로 한 100명 미만의 사람이 죽은 걸로 돼 있지만, 비공식 통계로는 그 이후에 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인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바람이 불어서 방사능이 벨라루스로 주로 부는 바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벨라루스에서 사망한 걸로 다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썼더라 하더라도 그 바람이 벨라루스에 불든지 아니면 러시아 방향으로, 사실 그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방향에는 매년 무역풍이 부는데 그 무역풍이 주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러시아 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이 핵무기를 쓴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그 전장에서 써야 되는데, 전장이라는 곳이 결국은 돈바스, 마리우폴, 헤르손 이쪽 지역이라 그게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그 인근에 있는 러시아의 광대한 식량 생산 지역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전쟁의 피로감을 느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경고도 하고,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면 중국과 인도마저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또 외교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 쿠바의 미사일 위기와 비교입니다. 서방 사회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말할 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자주 소환되고 자주 비교가 됩니다.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그때 미국의 뒷마당인 쿠바에 러시아가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있었고, 그 미사일을 갖다가 쿠바로 실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함정을 보내서 쿠바만을 봉쇄를 하고 이제 위기가 발생했었는데, 저 때는 정말 양국 간 핵전쟁 아주
존 F 케네디의 표현을 빌면 양국이 핵전쟁까지 가기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시점에까지 갔었다고 이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전쟁이 가까웠던 거죠. 근데 저렇게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결국은 저 위기를 피하고 양국이 이제 은밀한 이 합의를 통해서 저 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다음에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에는 양국 간의 핵전쟁을 피해야 되겠다는, 핵전쟁은 꼭 피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과연 푸틴 대통령한테 이렇게 미국과의 핵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서방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쓸 가능성을 좀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제가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과 최후의 대결인 아마겟돈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파국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과 나토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이 전쟁 전에 이제 직전에 미국 정부가 세웠던 4가지 큰 전략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다. 두 번째, 나토의 군사력을 더 증강시킨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밖으로 번지는 것을 억제한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와 싸우도록 한다. 그 4가지가 이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명확하게 졌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세운 4가지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말하자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그러니까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한다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 그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한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전 CIA 국장이라든가 전 사성 장군, 전 유럽 주둔 나토 사령관, 이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게 계속 거의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핵무기 비확산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만약에 핵무기를 쓰려면 그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이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핵 가지고 있는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인접 국가들에서 핵을 쏘기 시작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겠다고 핵 개발에 아마 나설 겁니다. 우리나라나 만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썼다. 그럼 당장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재래식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미국이 갖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고성능 무기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내인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도 완전히 파괴를 시킬 수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러시아하고 핵전쟁할 필요 없이 미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평화 협상의 조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의 피로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미국 내 상당수 여론이 빨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통해서 종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평화 협상을 개시하는 걸 저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규모 점령해서 러시아 영토로 만든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협상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 부차, 이르핀, 리만 이런 도시들에서 많은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인들의 감정을 굉장히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권 있자 보면 러시아는 뭐 언제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영토로 선언한 러시아 영토로 만든 땅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인정하는 뭐 그런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선선히 응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상은 러시아의 다음 대통령하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 말은 푸틴 대통령하고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류가 조금 바뀐 게 감지가 되는데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영토 완전 회복입니다. 영토의 완전한 회복과 전쟁 배상을 조건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근데 저건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뭐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쟁 배상이라는 것은 전쟁 배상이 뭐 엄청난 재물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 조건은 러시아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기본 입장은 저기 써인 대로 우크라이나와 협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영어로 Nothing about Ukraine without Ukraine. 저건 미국 정부가 이 전쟁에 임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공식 캐치프레이즈 같은 겁니다. 항상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 등 뒤에서 러시아하고 타협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등에 칼을 꽂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원하는 시기에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이 최근에 뭐라 하냐면은 이번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유리하지만 전쟁에서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완전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쫓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서나마 전투가 좀 교착 상태에 이를 텐데 이런 겨울을 이용해서 평화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냥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시기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은근히 좀 조용히 비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에 유리한 환경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최소한 2월 24일 전쟁 개시 전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푸틴이 있는 동안에는 아마 협상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전쟁에 실패한 상태로 종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9월 21일 부분동원령 이후에 러시아 내 비판 여론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냥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 부분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들들이 막 이렇게 징집되는 걸 보면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겨울 지나서 패전이 명확해지면 푸틴 대통령이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협상을 위한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계자는, 물론 새로운 후계자는 러시아 기득권층, 러시아 엘리트층에서 나오겠지만 새로 임명된 후계자는
러시아의 미를 위해서 종전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한동안 이번 가을에 쭉 오면서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표현이 계속 떴었는데, 저 왼쪽 위 사진에 보면은 그 HBO에서 한 7, 8년 전에 방영했던 왕좌의 게임의 그러니까 드라마였죠. 그러니까 한 장면인데, 저 일종의 좀비 같은 그런 군대들입니다. 근데 저 왕좌의 게임의 내용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세 가상의 7왕국이 서로 패권을 위해 싸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보고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윈터 이즈 컴이라는 단어는 우리 7왕국끼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저 북쪽 국경의 빙벽 너머에는 저렇게 보이는 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군대입니다. 대규모의 죽은 자들의 군대가 지금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저 군대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Winter is coming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뭐 윈터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한 달 정도 이제 겨울이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11일부터 사실상 겨울이라 할 수 있고요. 유럽의 그러니까 겨울 상황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10월 8일 날 열렸던 중화선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고 할 때는 주로 천연가스 저장이 문제가 되는데, 유럽 각국이 이제 갖고 있는 저장소의 90% 이상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저장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기예보가 기상 예보를 보면은 이번 유럽의 겨울은 예년보다 좀 따뜻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이 저 에너지 위기를 넘기고 이번 겨울을 잘 넘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 당초에는 선거에서 지금 원래 그 미국 상원은 50대 50 동수, 그러니까 상원 의원수.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 의원장을 미국 부통령이 겸직하기 때문에 미국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더 많이 의원들이 더 많아서 장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을 사수했습니다. 상원을 사수하고 하원은 뭐 예상대로 공화당이 더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켜서 장악하게 됐는데, 이제 그 하원이 주로 예산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그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내 총무 케빈 메카시라는 의원이 이미 선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170표 그 블랭킷 책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를 검토해야 된다. 대신 미국 경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그 케빈 메켓이라는 원내 총무가 미 하원 의장으로도 지금 유력한 사람인데, 지금 앞으로 진전에 따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그건 전쟁에 굉장히 결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 전투의 변수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11월과 그 내년 2월에는 소위 말하면 라스푸티차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비와 눈이 왔다가 얼어붙었다가 그 다음에 풀리면 이제 이 흙으로 된 땅들은 완전히 그냥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세를 벌이는 쪽에 탱크와 장갑차들이 진흙탕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세를 펼치는 쪽에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공세를 펴는 우크라이나에 오히려 지금 좀 불리한, 뭐 결정적인 아니지만 좀 다소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고성능 무기가 혹한에서도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이마스라든가 M279 같은 로켓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30만 명을 동원한 부분 동원령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가질지,
그리고 무기 공급 확보 문제입니다. 30만 명 동원한 그 훈련과 이 징집병들은 뭐 훈련 제대로 못 받고 바로 돈바스라든가 이런 전장에 바로 투입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 징집된 군인들이 죽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무기 숫자에서는 뭐 우크라이나보다 앞서고 있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기의 질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무기라는 것이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계속 이제 파괴되고 지금 뭐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라 러시아 쪽에서는 무기 공급을 확보하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는 드론을 수입하고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고, 북한으로부터는 그 탄약 같은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얼마 전 그 미국 언론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하고, 그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풍산 같은 이제 탄약 생산 기업부터 탄약을 사가지고 탄약과 대포를 사서 탄약과 포탄을 사서 그걸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아마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북한이 모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이번 겨울이 아마 전쟁의 큰 부순이 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세가 계속 겨울에 혹한과 그다음에 라스푸티차 현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여서 2월 24일 전쟁 이전의 상태까지 다 잃었던 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현재 이번 겨울을 바라보는 좀 그런 관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각자 자신의 약점들을 좀 커버하는, 예를 들어 러시아 같으면 무기 공급을 계속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군사 동원령을 통해서 병력을 더 충원하고 이런 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큰 변수는 2024년 3월에 있을 러시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게 뭐 전쟁 시작할 때는 먼 미래의 일로 느껴졌지만 지금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의 실패가, 러시아 쪽의 전쟁 실패가 분명해지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출마하는 대신에 그 후계자가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러시아 야권이 좀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당 지도자면 나발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투옥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푸틴의 후계자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지금 현재 러시아 기득권층, 그러니까 지금 푸틴 중심에 있는 엘리트층에서 후계자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후계자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과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할지 아니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종전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강의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생각보다 좀 강의가 좀 더 지연이 돼서 지금 거의 한 1시간쯤 지났고 한 20분쯤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고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의응답 하는 걸로 지금 할까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마이크 좀 저분께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내용이 아주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네요. 우선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함으로 해서 미 의회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주로 미 의회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한테, 그리고 AP4 아시아 퍼시픽 국가 네 국가들한테 더 분담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은 당연히 나토 국가들일 거고요.
나토의 30개 국가, 나토의 이제 또 국가들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나토의 핵심이고 또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그쪽에다 먼저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유럽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토와 국가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첫 번째 나토의 일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지력적으로 유럽이 아니고, 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처럼 직접적인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전적인 지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우리 정부로서 그다지 흔쾌한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유럽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한 AP4에 일본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또 G7이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미국같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G7 국가의 일원이고, 경제력도 우리 한 3배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일본은 더 경제력 여력이 있으니까 일본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AP4의 다른 나라들에서 재정 지원까지 우리한테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인도적 지원으로 1억 불 정도 지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총 발표 금액이 1억 불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교회라든가 이런 데 제가 인사를 만나보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금을 모아서 또는 물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어쩌면 그런 예산 지원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방침을 바꿨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미국 언론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 다 지금 탄약 포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 전장에서 많이 써서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그 탄약과 포탄 공급을 그걸 사겠다고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풍산에서 주로 생산하니까 그걸 풍산이 미국 정부에 팔고, 미국 정부는 그걸 사들여서 우크라이나 보내는 방안, 그게 지금 그렇게 양해가 된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게 비살상용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국방부 방침하고 양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서.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저렇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부족하다, 포탄이 부족하다 해서 각별한 요청을 하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 대통령께 그 각별히 요청해 온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그런 식으로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탄약이나 포탄 또는 어떤 종류의 무기들을 사고 그걸 갖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대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하는 좀 그런 방안이 예산 지원 대신에 아마 그런 게 될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그걸 팔고 미국이 사들여서 그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제국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 제국의 핵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개 정도의 핵탄두, 한 2,000개 가까운 핵탄두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70개 정도의 ICBM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게 만약에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 있다면 미국이 걱정 안 하겠는데, 우크라이나는 돈이 별로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핵탄두와 ICBM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시리아나 이란 같은 테러리스트 국가한테 저걸 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94년도에
그래서 미국이 그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해서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부다페스트 그 각서라는 걸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한 2억 달러 경제 지원을 받고 핵무기를 다 핵탄두는 러시아에 보내서 파기하고 그 다음에 ICBM은 우크라이나 스스로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쭉쭉 지내왔는데 프랑스와 그 1998년이죠. 그 부쿠레스트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갖다가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강하게 반대했죠. 그것은 그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추진할 때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 이 가입을 시키면 가입 절차가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는데 뭐 가입을 바로 신청서 낸 다음에 한 뭐 수일 내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토 전 회원국들이 회원국 내에서 또 이렇게 다 그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게 나토 가입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도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절차를 추진하다가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가입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1998년 부쿠레스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바로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 계획 거기에 포함시키면은 그 플랜 MAP라고 하는데 그게 MAP에 포함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가입을 위한 절차. 근데 결국은 프랑스와 독일이 강력히 반대해서 그 MAP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고 그 이후에 미국 역대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걸 2014년에 보고 우려해서 군사 고문단을 보내서 훈련시키고 그때부터 미국은 매년 한 3억 불 규모의 이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좀 지켜주려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그렇게 했으나 하지만 사실 가장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나토 가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다가 러시아의 반발, 러시아를 자극시킬 게 그게 두려웠던 때문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랬다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그런 추진하는 동안에 러시아가 침공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자칫하면 미국이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입니다. 벨라루스가 참전할 가능성은 사실 이미 전쟁 초기부터 좀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구도 서방의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는데 대체로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독재 지도자로 벨라루스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확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벨라루스 군 내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뭐 엄밀히 동맹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동맹 같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게 참전을 요청했을 수는 있으나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현재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했을 수는 있는데 마치 이 전쟁 시작할 때 러시아군이 한 9만 명인가 벨라루스에 가서 연합훈련했고 작년 4월에도 유사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 땅에 벨라루스가 자국 땅에 저 외국 군대를 갖다가 저렇게 해서 합동훈련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동맹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방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긴 한데
뭐 더군다나 얼마 최근 한 달 전에는 뭐 그 러시아 군인들 한 9천 명 정도가 그 벨라루스에 가서 뭐 좀 그래서 과연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같이 합동 공격을 키우에 다시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그냥 러시아군 뭐 새로 징집된 병사들 훈련용이거나 어쩌거나 뭐 그런 유사한 용도이지, 벨라루스하고 연합해서 그 아래로 키우를 침공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일반 그 서방의 좀 그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타협 가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질문하신 거죠. 그것은 아마 제가 그 질문을 해석하기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서방 쪽에서, 미국과 나토 쪽에서 핵무기 사용을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평화협상에 나서도록 한다. 뭐 그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서방이 뒷걸음쳐서 좀 평화로의 길을 모색하게 한다. 뭐 그런 말씀, 지금 그런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그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 최선의 방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에서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의 협상을 열어가지고 말하자면 외교적 해결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은 사실은 계속 나온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 계속 피로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서방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뭐 등 뒤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다가 좀 협상 나서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사용 위협이 한 가지 핵무기 사용 위협이 좀 평화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핵무기 사용이 실제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지는 못할 거라고 그런 의견이 좀 주류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무기 썼을 때 그 파급 효과라는 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같은 데서도 안심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그래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켜봐야 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온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핵무기 사용 위협이 좀 평화협상을 자꾸 일기가로 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사용 위협을 러시아가 강화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평화협상이 쉽게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땅을 회복하기 전에는 평화협상에 나설 뜻이 없고, 그래서 전장에서 뭔가가 그러니까 서로 영토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잃고 그러니까 뺏기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전쟁 이전의 상태 정도쯤 가야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든가 중립국 한다든가 give and take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 사용 위협이 하고 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평화협상을 촉진할 거라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만큼 평화협상을 촉진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이 지금 현재 국제 정치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치 않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미국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물자와 재원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향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이 독려해서 서방이 이 러시아에 제재를 나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좀 상당히 실패했고,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러시아가 설록 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1년 후, 2년 후에 이긴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이기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존 미어샤이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은 러시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적인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일으켰고, 그리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거나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전쟁은 마무리하고 더 중요한적인 중국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사실 되게 큽니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같이 이제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같은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기사에 거기 나오는 미국 외교 전문지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글을 쓰는데, 대체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게 예를 들어 한 3분의 2라면 한 3분의 1에 관한 거는 중국에 관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지금 그 주제는 지금 우리가 미국이 러시아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조만간 중국에 더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경제 규모는 중국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산유국 경제하고 비슷해서 한 50%,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수입의 50%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요 산업은 이제 군수산업, 국방산업,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항공산업, 뭐 그런 중심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그다지 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산유국 경제하고 비슷한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만 중국은 수많은 말하자면 제품이 있어서 말하자면 원료라든가 말하자면 이 중간재 공급하는 말하자면 이 공급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아주 대규모의, 러시아와 달리 대규모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국제 경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하고의 전쟁이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들어간다면 미국 정부의 관심은 다시 중국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이번에 오판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오판은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력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 가져올 거라고 자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더 수월하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중국에다가 모든 관심을 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주어진 강의 시간이 한 1시간 20분인데 1분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 자신 장교로 인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이런 관심과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인식을 갖길 바라고 제가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